처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뷰티 산업을 동대문에 유치하겠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과 뷰티 산업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패션 전문가분들하고 또 뷰티 전문가분하고 또 유통 전문가분을 모시고 패션 산업과 뷰티 산업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리고 패션 산업의 미래는 어떻고 뷰티 산업은 어떻게 어떤 부분이 동대문에 안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오늘 산업연구원의 박훈 박사님이라고 동대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동대문 패션타운의 고도화 전략이라는 책까지 써주신 분인데 그분이 그저께 코로나에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못 오셨고 또 그 담당 부서의 서울시의 또 과장님도 코로나 확진되셨고 다행히 이제 구청의 우리 그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잘 피하셔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홀에서 많은 미디어와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축소하게 작게나 하지만 여기 오늘 나온 내용들이 우리 미래에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따가 진행되면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또 몇 분을 제가 인사말을 빌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시장협회 회장님이시고 전 서울시 명예시장이시고 중구 상인연합 회장이신 김정아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공천단체 협의회 회장님이신 최세근 회장님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군산에서 중국의 한류 전시관도 갖고 계시고 한국 물건을 중국에 파시고 또 물류에 대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계신 포엑스의 김성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패션 허브를 운영하시고 이설리 대표이신 우리 하지태 대표님. 그리고 심평화 패션타운 상인연합 회장님 정종희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대문 도매상가 대표자 협회 회장님이신 해양연수움 양홍섭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에 굉장히 인재고 동대문 전략을 많이 제안해주고 있는 현재 맥스타일에 있는 유성규 이사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대문의 유일한 소식지, 그건 맥이 끊기면 절대 안 되는 디스토리를 맡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우혁 대표님. 그리고 신도화 방송의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따 발제자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청에서 오늘 행사 지원해주신 공정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지영 주무관님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이제 몇 분 안 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토론자들 소개를 제가 간단히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신구대학교 견임 교수님이시며 패션놀리지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신용남 교수님이십니다. 성심여자대학교 뷰티생활산업국제대학 뷰티산업학과 학과장님이신 한지수 교수님이십니다. 동대문 태권도상가 대표이며 사단법인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협의회 회장님이신 박종현 회장님이십니다. 주식회사 아이브리 글로벌 대표이사이신 이성준 대표님이십니다. 한국라이브커머스협회 대표이신 박정규 대표님이십니다. 이상 간략히 소개를 마치고 신용남 교수님의 동대문 현황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대문의 신용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입문한 게 1990년에 입문해서 한 32년 동안 동대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IMF도 그때 IMF 때 정말 크게 가방을 받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좀 짧게라도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설명드리는 것이 예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잘난 제 프로필입니다. 예, 다음. 예, 다음.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패션 플러스 때 현황이요. 그 다음에 경쟁력이 어떤 거 있었는지, 그리고 미래 전략에서 이런 것좀 좀 했으면 어떻겠을까? 라고 하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도매상물가가 어디에는 33곳도 되어 있고 어디에는 26곳도 되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관광특구가 2019년에 발표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이 도표를 가져왔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실들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 공실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패션 산업에 있어서 동대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동대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 패션 산업의 실험실 역할을 했었다고 저는 한 20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그 내셔널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한 100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동대문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작게는 1억에서 한 3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대문을 경험해가지고 브랜드로 갔던 것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이랜드, 옹골진, 장래리, TV제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갔었는데, 이 크게 보면 이제 이쪽 도표를 보면 동대문 패션 플러스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모든 것들이 예상됐었던 패션 산업이 발전하고 그것이 돈이 된 이게 어떤 비즈니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취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자들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클러스터 현황 중에서 가장 제가 이제 동대문에 바라보고 있었던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5번입니다. 신진상의 동대문 상가 진입 시스템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걸 상가에서 누가 책임져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요. 기껏 갖춰놨더니 새로운 상가가 오픈하면 아니면 더 잘 나가는 상가로 이런 이동이 있기 때문에 상가들에서 자기가 돈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됐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이런 쪽에 서울시나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동대문은 혼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펼쳐놨더니 와서 사갔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시대마다 바이어들이 완전히 세그멘테이션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이전에는 한복을 착용했고 6.25가 지나가면서 이제 서양하고 그래서 청계천에서 리폼을 해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이제 양장점 시대가 되고 1980년 오면서 이제 교복 자율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캐주얼 시장이 들면서 국내의 10대, 20대 이 시장이 전부 그 동대문 쪽에서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됐고요.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해외, 일본, 대만, 홍콩 바이어들이 찾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일본, 대만 바이어가 이탈하는 동시에 중국 바이어들이 그것을 배우고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의상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쪽은 2번은 앞에서 말씀드릴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풀스넷 동대문의 다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의 우리의 목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저희가
투스 넥스트라고 저희가 적어는 놨습니다만 저기 빨간 걸로 그려 있는 것이 가장 제가 두려운 것이 저겁니다. 동대문에 신진상의 진입 프로그램이 없는데 투스 넥스트에서 다음에 올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유통하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유통이라고 하는 건 유통망만 가지고 있고 상품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보다는 그것을 바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훨씬 더 비즈니스적으로 성공 확률이 많다, 그리고 또 접근 방법이 쉽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제는 IT를 끼고 들어오시는 유통업 하시는 분들이 투스 넥스트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음. 이것이 나쁜 것이냐라고 해서 저는 뭐 이게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도 가야 되지만 그분들이랑 같이 활성화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상품을 공급해주는 분들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대문의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만 언어들이 좀 다릅니다.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한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얼짱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짱, 우리가 이거는 20년 전에 썼던 언어들이죠. 컴퓨터에서도 얼굴 잘. 그런데 일본에서 이 얼짱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 버전 정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넘어온 것들, 한국 것들 이런 것을 얼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서 하고 보면 이제 일본에서 이런 잡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미만 재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코리아예요. 모든 상품이 나만 일본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한국에서 온 거다라고 해서 읽고 있는데 특히 10대 후반, 10대 초중반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고 제일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아빠 몰래 서울 다녀오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안 봤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는 여기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제 한국에서 중국을 도우면 왕엄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간다라고 했는데 많이 나가는지는 아는데 그게 얼마인데 공신력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 찾아봤더니 MBC에서 취재했는데 연 1,600억 정도 이게 왕엄으로만 나가는 것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쪽에 또 참고로 이제 산업적인 것, 범죄산업적인 걸 조금 건드리지 않고 갈 수가 없어서 범죄산업적인 건데 일본은 지금 자체 내에서 자기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양이 3%밖에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체가 약 100개 정도의 1년에 옷을 입는다고 하면 일본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3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벌써 되게 오래됐습니다. 아마 우리의 지금 봉제 공장의 미래가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범죄 시스템 막바로 한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이 상당히 경쟁력도 이것 샘플 위주로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쪽으로 좀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범죄는 한 샘플 범죄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IT가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처음 건드려 봐주실래요? 저쪽도 한번 건드려 봐주실래요? 카톡. 지금 모 기업 사장님이 여기 와 있어서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모 기업에서는 지금 바이오들이랑 이런 카톡을 가지고 그다음에 클럽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이것도 이 버전이 약 한 4년 전 버전쯤 됐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IT적으로 풍부하고 또 클로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기술이고요. 그걸 또 한국에 상당히 많이 뿌려 있어서 이쪽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나 이런 거에서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서울시 스마트 앵커 패션 동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마트 앵커들이 있는데 지금 한 7군데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운영이 어떤 사람이 운영하느냐, 어떤 조직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좀 느슨한 것도 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스마트 앵커 주 효과가 어떤 것이냐? 예, 자동재단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쪽에 서울시에 지금 스마트 앵커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올해 여기까지가 올해가 다 오픈된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범죄 쪽에는 가업승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들 범죄에서 범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범죄하고 아들이 아들 댁에서 판매하고 그 다음에 브랜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루팅을 잡아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업승계는 전부 다 뭐만 가지고 얘기하면 세금 문제만 가지고 그 기업이 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서포트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동안 저희가 서울시랑 다른 데서 실험해 본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공영계단실을 운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검증이 됐으면 이제 이걸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서울시에서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계 집적지, 동계 공장에 몰려있는 곳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동계단기 10대나 15대씩 집어넣고 그 안에서 그걸 다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단사들은 다 죽는 거 아니냐? 사실은 재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칼날이 돌아가고 하는 것이어서 동계공장 사장님들은 절대로 자기 아들이 저 칼날을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그래서 조금 많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이번에 또 이제 재단 비용 인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엄청 힘들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양 회장님께 신진 도매상들은 왜 안 태어날까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상인이 되는 길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어떤 식으로 갔었냐면 디자이너나 아니면 판매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그분들이 동대문의 생물을 알고 그래서 오픈하는 매장을 여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끊어졌죠. 그런 와중에서 저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냐면 디자이너 작업 아틀리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아주 구체화시킨 거는 최근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패턴을 서칭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레이딩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버추얼로 만들어봐서 가상으로 만들어봐서 샘플을 오케이라고 한다면 극소량을 한번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 있어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것이 돼야 도매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패션 허브에서 일부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패션 허브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상품을 어떤 것들을 판매하거나 이랬을 때 확장자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곳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패턴을 서칭하고 패턴을 수정하고 버추얼 상품을 만들어보고 비치에 돼 있다고 하면 원단 자판기나 부자재 자판기에서 그런 것들 내려받아서 자동돼서 이렇게 잘라보고 샘플 자기가 직접 공개해보고 지금 날점 작업이나 라벨 작업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완성을 해봐서 그 샘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지금 이 안에서 제가 디자인해 놓은 이 안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한 곳에 모아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품평, 바이어한테 오다받을 수 있는 품평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동제를 해서 납품이 되는 거고, 또 이제는 아바타, 디지털 스킨, 아바타 스킨이라고 하죠. 아바타 메타버스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했던 것을 양해를 굽고 그것을 다시 메타버스 아바타 패션을 하고, 이 패션이 거꾸로 아바타 퍼스트, 아바타를 위한 디자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눈에 익어서 인간한테 넘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바타한테만 입혀줬어도 가능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건 도매 시장 내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매 시장 내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신상마켓에 좀 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신상마켓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입점이나 이런 데를 가려고 하면 도매 시장에서 그 물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 환경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좋은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개인 어떤 기업이 이런 것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그분들이 먼저 얘기하고 나면 제가 따로 그 시스템에서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봉지 마스터인데, 지금 이제 그 창작, 패션오브 창작들에 가면 몇몇 그 샘플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공동 작업장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다음. 이 그림은 제가 이 DDP를 볼 때 이 그림이 저한테는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서울 패션 위크를 할 때 이때 아마추어 디자이너들 아니면 정말 디자인 좋아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그 DDP 안에서 패션 버스킹을 하십니다. 저런 열정들, 저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디자인력이 없다? 아니, 우리나라에 디자이너가 없다? 아니, 전 세계 어느 패션 위크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서울 패션 위크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에서 개인 스스로가 준비하고 나오고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열정이 있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만 하는, 저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저희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니네는 니네끼리 오라, 우리는 잘 모르겠어,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저분들이 원하는 운동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서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여기 DDP입니다. 이 DDP를 질 때 약 한 5천억 가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DDP가 뭡니까? 여기 동대문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 패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겉껍데기라고 하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 세계 건축학도들은 무조건 와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걸 뭐라고 유명해야 될까요? 이게 판매 시설입니까? 아니면 이게 컨벤션 센터입니까? 아니면 이게 식당입니까? 이게 뭐예요? 왜 이게 이렇게 규명이 안 돼 있었냐면 정치적인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지어놓고 다음 시장에 들어와서 손 놓았고 다시 이번에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뷰티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드시는데, 그래서 동대문, 영동, 그다음에 이제 강남 이렇게 잡아서 뷰티에 대한 걸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동대문의 미래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얘가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얘를 어떻게 규명해야 되느냐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는 그대로 그냥 거기 있어. 서울시일 거니까 우리가 움직이지는 못해요. 서울시는 남의 나라 도시입니까? 내 도시인데.
그럼 내가 얘기를 해야죠, 이 지역에서. 그래서 동대문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트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만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대문 패션 현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신영양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지수 교수님께서 뷰티 교육에 관한 안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뷰티 산업학과의 한지수 교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2년 처음으로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라고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자, 지금 이제 뷰티와 그 패션이 하나로 연계돼서 같이 진행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패션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는데 뷰티의 성장세만 보더라도요. 한 10여 년간 지금 이게 수입, 이게 수출입니다. 정말 성장률이 해에 6.8%에서 10%대로 계속해서 매년 그렇게 급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2029년, 21년 요때만 약간 그 코로나 때문에 성장을 멈추기는 했지만 2022년이 되면서 다시 재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전 세계가 K-뷰티 그리고 K-패션, K-컬처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울시가 뷰티 서울, 뷰티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작은 규모에서 뷰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미라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뷰티 시장이 지금 쭉 성장하고 있는데 더 성장을 하려 그러면 정말 이거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K-뷰티 비즈니스 양성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 지금 저희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은 산동대학교 그리고 절강대 그리고 거기 좀 규모들이 커서 한 학년에 100명, 80명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간 그 국제생활 뷰티 대학 이런 이름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학생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일본, 그리고 캐나다 이런 해외 학생들이 함께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학부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 중에서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 이런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그 남미 학생들도 와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의 K 뷰티라는 것은 최고의 커리큘럼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 8년째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한테 우리 국내에 지금 이 뷰티 쪽에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지금 저희가 교육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처음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했는데 나름 경쟁률이 있어서 100명 모집에 300명 넘는 인원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분이 그러니까 각 과정은 4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각 과정마다 25명씩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는 이 뒤에 배움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 정말 자주 여기 동대문에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행하고 있는 이 교육 장소 내에서 그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맞춤형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과정들은 이런 실기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시술실이 갖추어진 그 교육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 과정은 브랜드 매니저 과정인데요. 패션도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기획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어떠한 제품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그 제품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매니저 과정 같은 경우에는 현직 상품에서 기획 개발자가 그 생생한 노하우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 중심의 강의를 하고요. 그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생산해서 얘를 어떻게 홍보까지 진행되는지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셀러는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저도 이렇게 뒤에서 보내드리면서 듣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시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진짜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는 유튜버뿐만 아니라 이런 라이브 셀러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계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진짜 조금만 고생하면은 금방 나도 라이브 셀러가 될 수 있겠구나, 라이브 커머스 셀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자신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5분들이 모두 라이브 셀러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기획해주고 같이 이거 촬영해주고 이러한 그런 교육, 진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화장품 쪽에서 그리고 뷰티 시장 쪽에서는 정말 떠오르는 한 아이템인데요. 패션도 이제는 누구나 다 입는 옷을 다 똑같이 입는 것보다는 나만의 개성적인 그런 의상을 입고 그리고 나만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듯이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나만 사용하는 화장품, 내 거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도 뭐 명동에 이렇게 가시면 내 얼굴을 스캔을 해서 내 피부색이 어떤지 나한테 어울리는 립스틱 컬러가 뭔지 한 30분만 기다려주면 거기서 직접 제조해서 만들어서 내가 딱 내 피부에 맞는 그런 립스틱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춤형 화장품은 내 피부에 정말 맞는 화장품 그리고 나의 컬러에 가장 맞는 그런 화장품.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돼서 패션에서도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 그 다음에 패션 컬러, 헤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또 토탈 패션으로 간다고 한다면 진짜 화장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떠한 하나의 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맨 마지막 과정은 이제 브랜드 창업 과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제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 과정에 계신 이제 그 정말 교육생들이 어떤 분들일까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젊은 20대층도 있지만 40대, 50대층이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하나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지금 여기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러한 교육 과정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나 그리고 이 DDP 그리고 여기 패션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도 좀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잘 돼서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명의 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나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신용남 교수님과 한지수 교수님께 다시 한 번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박경현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패션, 동경 패션타운 현황과 이제 그 뷰티 쪽에 발표하신 분들이 그 내용이 동대문의 미래와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지금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뷰티와 패션을 융합하는 것이 지금 그 처음 시도되는 동대문 패션타운 처음 시도되는 것이에요. 패션과 뷰티는 여전히 뭐 화장품도 팔고 옷도 팔고 백화점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백화점 다 팔고 있지만 지역에서 직종적 육성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동경 패션타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동대문 패션시장 구조 보도와 전략이라 이 책을 쓰신 여기 산업연구원 박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 이제 그분의 이 책에 의하면은 국내 패션 의류 산업의 사업체 중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체가 전국의 59%고 종사자가 63% 정도고 생산액이 79%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60% 80%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동대문 시장 권역이 서울시 전체의 43%의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종사자의 43%가 동대문 시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시장 인접권, 주변까지 포함하면은 사업체의 64%와
종사자의 51%가 종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대문 패션타운이 우리나라 전체 패션 산업의 그 핵심이라고 해도 되고 K-패션의 발원지라고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대문 이제 오늘 그 토론은 먼저 이제 패션 쪽의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패션과 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민간에서 준비해야 될 것과 공공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또 세 번째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토론을 시작하게 된 동기 모두 발언을 잠깐만 드리고 오늘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 위기와 기회라는 그 관점에서 토론을 시작할 때 오늘은 철저하게 산업의 관점에서만 볼 겁니다. 동대문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이전이나 용도 변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그 부분에 맞는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할 것이고 오늘은 철저하게 패션 산업, 뷰티 산업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대문 패션타운은 이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응, 이제 그리고 거기서 한국에 오는 모든 바이어들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큰 위기가 왔었고 그 후에 코로나로 인한 또 위기가 또 와 있죠. 그래서 폐업 점포는 증가하는데 새로 신규 유입되는 상인은 전혀 없는 그래서 점점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동대문 상권입니다. 그리고 유통 환경 자체가 버스를 타고 동대문으로 물건 타러 오던 지방 손님들은 이제 끝났고 오직 온라인 사진으로 주문을 하고 사입자들이 걷어가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유통 환경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K-패션의 중심인 동대문 상품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갔을 때 가짜 한국 상품의 문제가 굉장히 동남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리고 동대문에 찾아오는 중국 바이어들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중국 바이어들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역으로 한국 동대문 도매 상인들이 중국에 주문을 하는 과거에는 OEM 방식으로 주문했지만 지금은 완제품을 사입하는 그러한 현상이 또 다시 역전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뷰티와 동대문 패션타운 패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짚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동대문 패션타운 매출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문제 여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의의를 갖도록 하지만 오늘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션에 대해서는 패션 쪽의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또 이제 뷰티는 뷰티 쪽에 질문을 또 우리 뷰티 유통하시고 브랜딩 하시는 분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 이제 그리고 본인한테 해당되면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19로 이후에 지금 3년째인데 패션 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진영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지도 안 주시고 딱 들어오시네요. 당황하게 되죠.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패닉 상태에 엎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패닉과의 거꾸로 이제 패닉에서 벗어나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한 2년 동안 대단히 많은 실험이 일어났었고 그 실험들 중에서 결과를 얻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춤할 수 있고 원말웨어로 해서 집안에서만 그 근처에서만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뀌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MZ세대 쪽 이쪽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제페토라고 하는 곳에서 아바타를 패션을 입히는 스킨을 입힌다고 하는데요. 덤너로 스킨을 입히고 그것을 갖다가 게임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처럼 옷을 사서 그래서 그 제페토에서 옷을 만들어 파는 셀러들 그런 사람들이 유저들이 다 만들어 파는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쪽에 팬더믹의 새로운 쪽에 열리는 것도 있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짧은 3년, 되게 긴 3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그 패션, 뭐랄까요, 인간이 입었던 패션들을 주춤하고 다시 회복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디지털 패션 쪽은 3, 4년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디자이너분들이 그 피지컬 의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입는 옷들은 당연히 계속 할 거고 그 언어로 그 아바타가 입는 옷들, 디지털 옷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작품들에서 이제 사실은 패션이라고 하는데 지적 재산권을 디자인 지적 재산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지금 아직도 NFT라고 하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내 거야라고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향후 그런 것도 가능한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가 그렇게 장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얻는데 제가 질문하는데 좀 많이 부족하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커머스 특히 그 중에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라이브 커머스가 동대문 패션타운의 그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또 매출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박정기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에서 좋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좀 친숙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친숙한 데 동대문이었어요. 6년 전부터 동대문에 가면 저녁에 매장에 가면 한 200여 개 중국어로 방송하는 분들이 와서 각 매장에서 사장님들과 같이 샘플을 놓고 중국어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바로 제품을 사서 보내는 일이 한 200여 팀이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여 개 팀으로 줄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게 몇십 배로 더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그리고 동대문 이쪽 기반으로 해서만 라이브 커머스가 제대로 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네이버나 지금 다음에서 라이브 커머스는 약간 홈쇼핑에 변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성공한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우리나라 약간 그 토착까지 다른 방향으로 왔다. 그럼 여기 동대문을 기점으로 했을 때 기대가 되는 것은 글로벌한 라이브 커머스의 신유통이면서 새로운 산업을 붙일 수 있는 거가 가장 동대문이 적합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특히 성공한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 한 사람들이 왜 동대문에 와서 매장에서 할 건가?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면 매장에서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전에 이커머스 시대에는 상품 페이지만 잘 만들면 됐어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반드시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 샘플을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인 입장에서는 면세점도 우리 동대문이었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샘플도 홈쇼핑처럼 뭐 우리 거 그냥 무조건 방송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셀러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팔릴 수 있는 제품만 방송을 해서 수익도 광고 수익이 아니라 판매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에도 많은 제품을 하다 보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미리 홈쇼핑에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 동대문 옆에 있는 사장님들. 사장님 매장 가서 이거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사장님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거 잘 늘어나요? 원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게 홈쇼핑에서 있을 수 없지만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브랜드 매니저 혹은 뭐 마케팅 매니저 같이
연예인 참석해서 우리 동대문 제품을 궁금한 거 물어보고 리얼리티 중에서 방송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브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했던 그 공급망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아시다시피 광고나 마케팅이 아니라 물론 마케팅 효과도 있지만 결국 판매입니다. 그럼 이 셀러들이 결국은 판매를 해서 그 방송을 하는 건데 이 재고 정보와 딜리버리가 안 되면 그 오히려 소비자한테 팔아놓고 이걸 먹는 거죠. 그거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게 우리 동대문 기반이었다. 다만 이게 좀 더 앞으로 발전하려면 코로나 역할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럼 이걸 더 확대 못했던 이유가 첫째는 이제 그 방송 공간의 제약. 하나 뭐냐면 매장들 다 도매상이고 바쁘고 한데 동시에 판매를 하려면 두 팀, 세 팀 와서 방송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라이브 코너 특징은 그 나라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한국인들은 라이브 코너 쓰면 언어가 안 되면 못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동대문에 기반을 했을 때 그 상인들과 뭐 다양으로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상인들께서도 딱 보면 알아요. 라이브 커머스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면 그 사람의 뭐 인스타나 카톡이나 내용 보면 이 사람이 대충 매출을 추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 상인들도 바쁘고 저녁에 8시, 9시, 10시에 바쁜데 그 매출이 안 나온 사람이 공간을 차지하고 계속 샘플 주세요. 이거 좀 물어보면 상인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매번 잘하는 사람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과 샘플과 어떤 궁금함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더 있다면 틀림없이 코로나 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베트남 전 세계에서 이런 분들이 오실 거고 그런 분들을 맞이해서 동대문에 기반한 그 상인들이 그 온라인 셀러 이분들은 단순한 개인 소비자가 아니고 틀림없이 우리 동대문 상인들의 그 온라인 거래처인 거고 또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와 동시에 이 상인들의 제품이 브랜드 마케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돈을 안 들이고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일부 좀 하시는 측에서는 당신 브랜드 나한테 뭐 1,000만 원 주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방송 1시간을 이런 MC를 대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라이브 커머스 본질이 아니라 이제 모바일 홈쇼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3,000년 우리나라 패션 역사에 동대문에 기회가 왔다. 이거를 우리 그 상인들도 그 발전의 아이디어가 있지만 아까 그런 공간이라던가 지원대에서는 정부 쪽에서 포괄 관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게 토론되는 것이 항상 좀 지루한데 혹시나 그 들으시면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 끝나고 그 질문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이 자리까지 또 도와주신 데가 서울시에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서울시에 또 코로나만 안 걸렸으면 또 참석하셨을 건데 서울시 관계자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뷰티 그 비즈니스 리더 양성도 하시고 또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도 운영을 서울 패션허브 안에서 하시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양성된 교육생들이나 뷰티 쪽에서 동대문 패션타운의 뷰티 특구 양성 발전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동대문 패션 산업과 뷰티 산업이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는 우선 패션하고 메이크업 또는 뷰티는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제대로 옷을 착장하고 나서 맨 얼굴로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의상도 남성과 여성 의상이 다 갖춰지듯이 요새는 남자들도 글루밍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헤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피부라든지 눈썹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진짜 한국인이 가장 잘생기고 가장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K-뷰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게 이게 이렇게 패션하고 뷰티뿐만 아니라 진짜 정말 더 예뻐지고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성형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너뷰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 동대문구만 이렇게 동대문 DDP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문화나 이런 걸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홍대까지도 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DDP에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여기서 시간도 즐기고 문화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건물의 2층 여기 처음 와보면서 아까 교수님한테 여기 너무 좋아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좀 개방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좀 쉬기도 하고 여기 동대문에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도 있는데 공간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여기서 패션이라든지 뷰티 이런 것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 주에 팀버튼 전시를 보러 왔고 여기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서 좀 쉬었다 갔을 텐데 전시만 열심히 보고 밥 먹고 바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제 뷰티